안녕하세요, 선생님. 무턱과 턱관절 이상으로 수술을 알아보던 중 선생님 블로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아니겠지만 못해도 1년 반 이내 수술하려고 결심을 하였는데요. 선생님 블로그에 나온 후기 사진들이 제가 원하는 효과와 같은 듯하여 먼저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보형물 재료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재료에 맞는 환자들은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효과가 다른 것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보형물 재료는 지금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실리콘 보형물, 그 다음에 티타늄 보형물, 그 다음에 본시멘트 보형물.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은 지금 맞춤형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게 완전하게, 실리콘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실리콘 보형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티타늄 보형물은 사용은 하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고 있고요. 근데 티타늄을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티타늄과 본시멘트는 근본적으로 역할은 같아요. 강도도 뭐 뼈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강해요. 근데 티타늄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본시멘트 플라스틱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오늘도 상담할 때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때 티타늄 쓰고 어떤 때 본시멘트 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기준은 그래요. 뼈가 남아있는 뼈가 너무 없어서 얇을 때 또는 그 힘을 받아야 될 때는 티타늄을 써요. 힘을 줘야 될 때, 강도를 보강해야 되고 볼륨을 줘야 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면 티타늄을 쓰고요. 또는 강도는 상관없는데 볼륨만 줘야 될 때, 이럴 때는 본시멘트를 써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나 어떤 비용 부담 때문에 본시멘트 쪽으로 대부분의 볼륨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륨 부족 때문에 본시멘트를 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턱뼈 관절이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코나 이마 등 보형물 티가 확연히 나거나 접합 부위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수술은 노화 이후에도 그러한 부작용도부터 괜찮을까요? 이거 제가 블로그에 FAQ 많이 주시는 질문들 이게 제가 글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항상성이라는 거랑 우리가 인체의 문제는 그 인체에서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평형성이라는 거랑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 없다 OX로 말하면은 뭐 끝까지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답이 없을 거예요. 뭐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코나 이마 보형물은 보형물 티가 확연하거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런 거 걱정되면은 사실은 그 어떤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플란트도 뭐 그렇고 보형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영원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몸이 노화되면서 변하는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커버하면서 모양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된 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걱정이 너무 크시다면 그 어떤 수술도 하지 마시라. 왜냐면 턱을 절골해서 내 뼈로 한다고 해도 나이 들면 티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그게 건강을 위해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 이유는 아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몸이 변해요. 뼈도 변하고 살도 변하고. 근데 그거를 다 따라가 주는 어떤 재료는 없어요. 또 내 인체에서 유래한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한다 해도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거는 정말 노바디 노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 옛날에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어떤 누드비치인가 프랑스인가에서 한 70대 할머니였는데 누드비치니까는 이제 수영복을 안 입고 있겠죠. 근데 그 할머니 상체가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피부도 얇고 피골이 상접한데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밥뚜껑이 두 개 딱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티가 확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든 보형물이나 어떤 자가 조직이나 어떤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그러면 젊었을 때 수술해 놓은 것처럼 매끈하고 탱탱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비용 문의는 드리지 않고 있고 이건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자분 사진이 이래요. 이걸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턱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턱? 지금 이 환자분이 남겨주신 이 턱이랑. 그래서 딱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수술 후 7개월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무턱이에요. 긴 무턱. 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턱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각도가 틀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면에서 보면 요거는 긴데 실제로 요 길이는 짧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길어 보이는 무턱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지를 알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 코, 입, 아니, 코, 입, 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코를 가려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글쎄 이게 뭐 얼마나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을래나 뭐 지금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요런 모습까지도 사실은 같이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봤을 때는 딱 요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이 환자분은 길이를 줄여주고 턱을 만든 경우에요. 그리고 전진도 시키고 실제 수술한 모습에서는 이게 위에가 수술 전이고요. 이 비대칭도 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수술 전이고 아래가 수술 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이를 줄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전진시킨 모습, 그 다음에 체부 쪽에 볼륨 준 모습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 뭐 요 정도 모습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짧아진 느낌 들잖아요. 요렇게 요게 지금 턱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끝 근육을 묶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던데 꼭 그렇진 않은가요? 아파서 풀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수술이 잘못된 경우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턱끝 근육 묶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혼재된 것 같아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들도 막 다르고 이러니까. 정리를 한번은 해드렸는데, 이 질문이 계속 되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혼돈되는 얘기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근육 묶기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두 개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근육 묶는 게 있고요. 여기 근육 묶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1번, 여기 근육 묶기는 필수예요. 다만,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절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묶을 때 이렇게 묶을래, 이렇게 묶을래 차이는 있어요. 자, 수술할 때 우리가 턱끝 수술을 할 때 뭐 전진술을 하든 뭐 보형물을 하든 이런 식으로 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턱을 앞으로 빼요. 그럼 여기는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턱끝 전진술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이게 턱끝 전진술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뭐 문헌적으로는 여기로 혈관이 있어서 이 뼈가 이 근육에서 오는 혈관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페디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문헌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 뼈가 이 근육들이 주는 혈관으로 먹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뼈가 피가 안 가서 괴사될까봐 이 근육을 붙인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전진술이니까 이걸 닫을 때, 이렇게 전진술을 하고 닫을 때는 이 근육하고 이 근육하고는 묶어줘야 되죠. 이때 근육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걸 꼭 이해하세요. 근육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있던 근육을 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묶을 때 요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턱 끝에 볼륨이 늘어나는 상황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여기 근육이 위로 쭉 달라 올라가요. 그러면 완전히 여기서 뭉쳐 보여요.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근육을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볼륨이 증가할 때는. 뭐 전진을 한다거나 뭐 보형물을 넣는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있던 애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볼륨이 줄어드는 수술. 예를 들면 이런 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뼈를 잘라냈어. 턱끝을 잘라냈어. 그러면 여기도 근육이 너덜너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근육을 묶어줘야 돼요. 얘도 묶어주지만. 근데 이럴 때는 여기에서 묶어주는 이 근육도 이렇게 있었다면 이때는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오히려 더. 그래야 여기 턱살이 늘어져서 이중턱 생기는 게 막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묶었다. 여기를 근육을 안 묶었다. 그럼 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매달려요. 더. 그러면 근육 묶기, 인터넷상에서 있는 근육 묶기라는 거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묶어주는 게 있고 여기를 묶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묶어주는 거는 턱을 이렇게 잘라낸 경우에 요게 봉합이 제대로 안 돼서 얘가 늘어질 때 해주는 거고요. 전진술 했을 때 얘를 제대로 안 묶어주거나 T절골에서 이렇게 볼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 묶어줘서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나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는 그때는 여기를 다시 복원해서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뼈를 삭제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근육을 쭉 당겨서 이 앞까지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까지. 그게 안 되면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묶기는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다. 그거만 꼭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질문 주신 것처럼 턱끝 근육 묶었더니 아파서 풀고 싶다.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뭐 이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근육을 묶어줬거든요. 근데 환자가 수술한 날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막 바늘로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막 응급실 가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다음날 왔는데 모양은 괜찮고 다 괜찮은데 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어가지고 여기 묶은 거를 살짝 뜯어주고 옆으로 다시 꼬맨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근육의 사이에도 막 여러 감각신경이 돌아다니잖아요. 바늘로 찝었을 때 재수없게 신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렀을 때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을 때 여기가 신경이 걸린 거예요. 저는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럴 땐 그냥 풀어주고 옆에다 다시 꼬매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경험했고요. 근데 너무 아파서 풀고 싶다. 이렇게 꼬매도 충분한데 막 이렇게 꼬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경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꼬매 놓으면 살짝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가깝게 뭐 저희끼리는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깝게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 정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인터넷상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단답식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근육 묶기 하지 마. 그래서 왜? 아니 그냥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잘못된 얘기고 근육 묶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필수예요. 다만 그 정도 조절을 해라. 그 정도 조절을 근데 왜 하냐? 여기 턱뼈의 볼륨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에 따라서 꽉 꼬매줄지 슬슬 연결만 해줄지 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지장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전에도 요건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근데 뭐 이 얘기 있고 저 얘기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누구 말이 맞아, 누구는 그렇다던데 이런 이제 막 경험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근육 묶기는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근육묶기라는 게 부위가 두 부위다.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무보형물 매부리 깎고 좁게 절골한 후 코끝을 비중격으로 세웠는데요. 코가 너무 작아지면서 너무 비루해 보이고 착시인지 모르겠는데 미간이 너무 멀어진 기분이 듭니다. 미간이 멀어진다. 여기 코가 넓었던 게 줄어드니까 이게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이런 땐 재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절골한 매부리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원래 모습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방법이야 찾으면 있겠죠. 방법이야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사실은 수술 전후를 비교해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 CT 찍어라 막 이렇게 비교해봐라 라고 막 하는 게 사실 요번에 학회 가서도 발표한 게 뭐냐면요. 제발 CT 좀 찍어라예요. 그냥 사진 찍고 괜찮추? 이거 하지 말자. 그 백종원 씨가 그 설탕 넣으면서 그러잖아요. 근사하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분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요리할 때 보면은 뭐 한 꼬집?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참 정량화하기 힘든 거잖아요. 한 꼬집, 소금 한 꼬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그 노포, 오래된 맛집이 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근데 할머니는 레시피가 없어요. 그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이태원에 가면은 부대찌개 맛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갔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야? 16살인가요? 16살, 17살 때부터 갔으니까 지금 30년을 간 집이에요.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리움미술관 갔다가 거길 갔거든요. 근데 거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이사했더라고요. 또 가게도 옮겼어요. 옮겼는데 갔는데 옛날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속상했어요. 근데 그런 집들, 그러니까 자녀분이, 자식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엔 며느리분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드님인지가 혼자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옛날에 먹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면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어떤 노하우들, 음식할 때 이런 것들이 레시피가 남아있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른 그 작은 차이, 디테일이 뭐 30년 다녔던 집이니까 제가 뭐 거기 맛을 기억을 못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맛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수술을 할 때, 판단을 해야 될 때, 또는 재수술을 계획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전과 후를 아주 디테일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오답노트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을 계획하셔야지 하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게 네버엔딩으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전 CT랑 비교를 하고 객관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변했고 어디가 얼마나 좋아졌고 어디가 어떻게 변했길래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음식 맛이 다른 거 같은데 소금을 덜 넣었나? 이러고 소금을 때려 넣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앞전에 맛있게 끓였을 때는 소금을 2스푼 넣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짠 듯해서 소금을 1스푼 넣었더니 짜지는 않은데 맛이 전반적으로 이상해졌어 라고 하면은 소금 1스푼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걸 기록한 게 있고 적어 놓은 게 있으면. 근데 그냥 대충 그때 대충 요 정도 소금 넣고 이번에는 요 정도 넣었는데 그러면 소금을 조금 덜 넣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얼마나 더 넣어야 되지? 이러면 이제 멘붕 오잖아요. 그걸 줄여가는 게 객관하고 과학이에요. 그저 경험으로 그냥 우리 어머님 세대 할머니들 하시듯이 뭐 이렇게 요 정도 넣으면 돼. 뭐 요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그분들은 경험에 이렇게 하시는 경험으로 단련된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하는 사람 또는 다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으로 좀 냉철히 비교해보고 그리고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해서 수술 방법을 정해야지 지금은 디테일하게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도 그냥 옛날 모습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수술 계획을 어떻게 하기는 참 난감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수술 전 CT랑 현재 모습이랑 비교해 보면서 차이 나는 부분 또 바뀐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본원에서 수술한 건 아니지만 흉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입술 축소라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입술이 딱딱하고 뭉침이 심하고 아랫니가 좀 튀어나온 편이라 그런지 입을 조금만 움직여도 치아에 입술이 눌려요. 흉살에 커지거나 딱딱해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입술 축소한 경우 입가가 아니라면 입꼬리, 입가가 아니라면 입술 축소하신 경우라면 죽만 먹고 그러실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여 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입꼬리는요. 여기는 움직이면 흉터가 나빠져요. 여기는. 근데 입술 축소한다고 여기가 우리가 입 안쪽을 째잖아요. 여기는 자꾸 움직여줘야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자꾸 해야 돼. 이런 거. 그걸 해줘야 그 흉터가 리오리엔테이션이 흉살이 돼야 되거든요. 리모델링도 돼야 되고. 그래서 죽만 먹고 가만히 두는 게 지금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입꼬리 수술한 건 정반대예요. 왜냐면 여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딱딱해지고 이게 막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수술한 시기도 또 중요해요. 수술한 지 한두 달이면은 여기는 보호, 여기는 무조건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한두 달이 지났다. 그럼 여기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흉터가 벌어지거나 하는 일이 안 생겨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선생님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술 전 원장님 유튜브 블로그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예전에 귓광대 수술을 해서 옆광대를 줄였는데 이번 연도에 다른 병원에서 윤곽 상담 봐서 CT 찍어봤는데 광대 분류압이 있다고 해서 분류압 고정시키면서 앞광대도 줄이면 더 얼굴이 작아질 거다 해서 했는데 수술 후 분류압 부분은 못 붙였다 하고 앞광대만 넣어서 얼굴이 볼륨 없이 넙대대해졌는데 넣은 앞광대라도 다시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분류압 붙이는 거 못한다고 얘기했으면 윤곽 3종 말고 턱만 했을 텐데 너무 후회되고 심지어 뒷광대 짝짝이로 돼서 어찌할지 재건으로 나오게 못한다면 혹시 핀 제거하면서 뒷광대라도 살짝 스웨이빙이 될까? 댓글 달아요. 공장형 대형 병원에서 그런지 앞광대 들어가면 얼굴이 더 넓어 보인다고 얘기 없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버려서 속상하네요. 답글 기다릴게요. 일단 이 상황이라면은 수술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뭐 어디를 조금 더 보완할지 어디를 더 좀 할지를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글만 주시면 남아있는 뼈 상태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앞광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광대를 넣을 수 있는 수술은 없어요. 이건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CT 찍어서 비교를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광대가 어디냐 뒷광대가 어디냐 45도가 어디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정리한 적 있거든요. 그거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광대 수술하는데 앞광대가 뭐 준다 이런 말은 사실은 조금은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정확한 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습에 불만족이 있는 부분이랑 뭐 어떤 내용은 수술 전 CT를 비교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초에 이번 연도에 수술을 하셨으면 지금 4월이잖아요. 5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4월 말이면 지금 뭐 끼케야 3-4달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 수술 내용 결과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뼈를 다시 이동하거나 어쩌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수술 전 CT 한번 들고 병원으로 오셔서 뭐 비대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제가 조금 더 환자분한테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저 광대 수술 한쪽 눈썹 완전히 안 올라가고 조금은 움직이고 한쪽 눈 눈꺼풀이 완전히 안 내려와서 안구 건조증도 심합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 이내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6주 차인데 신경에 손상 온 걸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죠. 이것도 한번 영상에서 정리한 적이 있었죠.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술한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요. 누구도 완전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돌아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정 불안하시다면 신경과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그러면 그거밖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CT 찍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신 선생님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고. 근데 대부분 안 돌아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돌아와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 지금 윤곽 상태는 광대 축소만 했어요. 저는 처짐이 두려워서 욕심을 내려놓고 광대 수술을 전통 방식으로 L절골로 삭제 없이 회전만 하고 이중고정법이며 나름 보수적인 병원을 선별하여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술했어요. 그래서인지 아직 크게 보이는 처짐도 없고 한데 한지는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핀 제거는 안 했고요. 요즘 저도 나이가 차서 30 넘어가면서 울세라, 슈링크, 올리지오, 써마지, 인모드 등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약한 레이저부터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티타늄 핀을 가지고 있는데 티타늄이 열에 강한 소재지만 아무래도 티타늄 자체도 금속류라 고주파 받기엔 이게 재수없으면 문제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핀 관련 얘기는 피부과마다 말이 너무 달라서요.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초음파는 금속류에 그나마 영향이 덜 받는 것 같아서 약한 강도 슈링크나 인모드는 몇 번 받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려요. 제가 알기로 인모드는 고주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모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인모드는 고주파 아닌가요? 슈링크는 울세라의 저렴이 버전이라 강도도 약하고 한데 지금 핀이 있는 상태로 울세라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화는 올 텐데 언젠가 받을 고주파가 조금 걱정이에요. 써마지나 올리지오 이런 고주파 시술이 부담이 될지 궁금해요. 물론 병원마다 쓰는 티타늄 스크류 두께 다르겠지만 고주파 시술 받아도 되는 건지 핀 제거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너무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을 돌린다면 그냥 핀 제거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초음파는 핀 박혀 있는 두께까지 도달하지가 못해요. 울세라 같은 거 4.5mm 정도 깊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피부 광대 쪽은 보통 두께가 7mm, 8mm 정도가 평균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티타늄에 그 초음파 열이 전달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울세라나 울세라나 뭐 더블로 슈링크 이런 건 얼마든지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고주파는 얘기가 좀 달라요. 고주파가 바이폴라 모드가 있고 모노폴라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폴라라는 게 뭐냐면 고주파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팁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팁이 있는데 팁에서 고주파가 나오는 데가 여기랑 여기랑 있어요. 그러면 고주파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이폴라 모드는요. 여기서 고주파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울세라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주파 자체가 여기서 열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주파가 닿으면 금속은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열이 나요. 그래서 뜨겁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이폴라 모드고요. 모노폴라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모노폴라 모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레이저 팁이라고 하면은 다리나 허벅지에 이런 데다가 판때기를 대나요, 이렇게. 그래서 몸으로 다 투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주파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방사선한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얘가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일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에너지가 집속이 되고 밑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는 좀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프레이 되는 식으로 간다고요. 이게 모노폴라 모드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침투가 조금 깊게 되니까 열이 좀 날 수 있죠. 그래서 고주파를 그 금속이 있는 데다가 쐬면은 열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초음파류는 전혀 상관없고요.
고주파류는 뜨거울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피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플레이트를 제거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정신의학도 공부하셨나요? 하시는 말에도 들으면 당사자가 아닌데도 뭔가 힘과 희망이 실리시는 것 같아요. 제 정신과 공부를 진짜 많이 못했어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과 때 그냥 교양 수업 들을 때 철학 공부, 심리학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졸았던 거. 그게 제일 후회되고, 또 하나는 의과대학 공부하면서 정신과 공부 좀 많이 할 걸, 이런 후회가 조금 있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살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환자분들 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한테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안 했어요. 벨로디2 레이저 이후 입 뚫어졌어요. 이거 고주파인가요? 저 잘 몰라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안 돌아오네요. 시간 지나면 괜찮을까요? 모든 신경 손상은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신경손상, 여러분들이 레이저로 받는 신경손상은 대부분 다 돌아와요. 근데 이 말 들으면 안심이 되나요? 그러면 딴 의사한테도 또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딴 데 가서 또 글 쓰겠죠? 이 의미 없는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정 걱정되시면 신경과 가서 검사 받아주세요. 그냥 기다려도 대부분 돌아와요. 레이저에 의한 그 신경손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정 걱정되시면 온라인상 헤매지 마시고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신경검사 한번 받으세요.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옆머리 두상 축소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가요? 언제쯤 되면 두상 축소도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지금도 해요. 저쪽에 브라질인가? 어디 의사가 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옆통수가 이렇게 크다고 옆통수 좀 잘라달라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환자분 마음 아는데 저는 안 할래요 그랬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래요 그랬어요. 이유는 이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이 두개골이라는 게 뇌를 보호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거 수술했다가 뼈 얇아지고 나중에 뭐 넘어졌다가 이거 막 피나고 깨지고 이러면, 뭐 머리통 조금 예뻐지려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저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도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하기 싫어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안아상융비랑 코 수술을 받고 싶은데 그 전에 쌍수도 하고 싶습니다. 수술 받는 순서 부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아상이랑 코 수술은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쌍수는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스케줄 잡으실 때 쌍수랑 안아상이랑 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쌍수는 분리하시고요. 이 두 개는 묶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코인데 콧구멍 줄이는 건 불가능. 콧구멍 줄이는 건 쉬워요. 콧구멍 넓히는 게 힘들지. 근데 흉터가 좀 남아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원장님, 올려주시는 동영상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귓광대 중에 뒷고정하는 방식도 상당히 위험한 수술로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 곳이라도 고정이 돼 있으면 분류압 등의 리스크가 감소하는지요?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귓광대 경고 영상들은 아예 비고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질문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광대를 고정을 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광대뼈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고정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는 고정 안 하고 여기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자, 초록색 하나만 한다. 그 다음에 노란색, 여기랑 여기를 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도 하나 하고 한다. 어쨌든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굳이 불안하게
노란색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박리하고 어차피 들어가서 나사 한두 개 박는 게 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파란색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의사들은 노력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도 가능한 한 이 파란색을 가능한 한 이 위쪽에 하려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거는 괜찮아요, 저거는 괜찮아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봐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는 고정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체부 쪽에 2개, 아치 쪽에 1개. 그건 기본이고요. 조금 욕심내면 저는 뭐 예를 들면 전에 격투기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거기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광대를 줄이고 싶대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랬어요, 제가. 너 맞는 게 직업인데 왜 나한테 그래? 그랬어요. 광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에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광대 수술할 때 여기에 아치 고정하고 체부 쪽에 밑에 와이어 하나, 플레이트 이렇게 가장 위까지 해가지고 3개 고정했던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그 웨이트 하면서 이를 악물잖아요. 역기 들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뭐 이를 갈아요. 뭐 또 이런 막 근육 뭐 PT 막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3개까지도 체부에는 고정을 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3개가 넘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코끝 비중격 성형한 거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해도 원래 코보다 약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격투기, 권투, 유도 등 하기 힘들까요? 제거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약해지는 거는 당연히 수술한 거 자체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권투, 유도를 하기 힘들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제거를 한다 했는데 약해지는 건 싫다. 강해질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두는 게 맞을 거고요.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지 물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격투기, 권투, 유도 코 수술 안 한 사람들도 코뼈 부러지고 연골 부러져서 오는데 그렇다면 이걸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광대 수술 후 턱에 보톡스를 맞으면 처진 폐임 현상이 잘 나타나나요? 수술 후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맞아도 똑같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나 수술 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보톡스 맞아서 처진 폐임이 더 생기는 건 아니고요. 교근이라는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대뼈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뭐 대충 그려볼게요. 그럼 교근에 이갈이나 이런 거 있어서 왜 이렇게 붙인다 하면은요. 저는 보톡스를 맞을 때 이걸 세 등분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길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각턱이 커서 그러는 경우나 이갈이가 있다 그러면 3번만 맞으시고요. 나는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 싶어. 그러면 2번, 3번만 맞으세요. 절대 1번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맞지 마세요. 광대뼈 바로 밑에 부분. 그리고 볼페임이 걱정된다. 그러면 2번도 맞지 마세요. 밑에 부분만 맞으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답이 되셨길 바라요.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혹시 양악할 때 콧볼 묶기뿐만 아니라 원장님께서 노블캐 수술 시 해주는 것처럼 근육 묶기를 같이 해준다면 상악 전진을 하더라도 코 퍼짐 혹은 코 들림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학회 가서도 두개안면 학회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양악하시는 선생님들이 요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친친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코끝만 콧바퀴만 묶어주는 저는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턱끝 전진 수술 후에 보형물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면 윤곽 수술 후 붓기를 제대로 못 빼면 그게 흉살이 돼서 얼굴에 살로 자리 잡는다는 성형 카페에서 봤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그냥 괴담이죠. 네. 붓기가 흉살이 돼서 얼굴 살로 자리 잡는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요. 수술하고 살찌신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수술하고 체중 관리 못 하시고 수술하고 오히려 살찌신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중이 문제지 흉살이 살이 되는 거는 아니죠. 살은 먹어서 생기는 거고, 이거는 약간 이런 말 따지면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mRNA 백신을 맞으면은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죠. 괴담 같아요, 약간. 염증 안 나면 안 녹나요? 아니요, 염증 안 나는 거랑 녹는 거랑 상관은 없고요. 너무 많이 맞으면 압력에 의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뼈 위에다가 바로 필러 놓는 거 아니에요. 일부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뼈 위에다가 골막에다가 필러를 놓는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는 거 아니에요. 필러는 살에다 놓는 거예요. 근데 뼈에다가 놔야지 뭐 더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뼈 위에다 놓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광대 축소하면 리프팅 관리 해줘야 되나요? 평생. 아, 이 얘기도 정말 괴담이죠. 네. 광대 축소하고 평생 리프팅 하시는 분들 많은가요? 제가 광대 수술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고 지금 40대 맞이 30대 돼가지고 이제 나이 드니까 리프팅 해야 돼요.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지. 뭐, 수술하자마자 20대 초반 친구들이 리프팅 관리하는 친구들은 저는 없거든요. 제 환자들은. 근데 왜 온라인상에서 이런 괴담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후면 카메라 동영상은 몇 동 정도인가요? 동영상 후면 카메라 똑같습니다. 뭐 후면 카메라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똑같아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얼굴을 보는 거는 뭐 등수를 뭐 카메라마다 다르고 렌즈도 후면 카메라도 광각 있고 막 뭐 다 있잖아요. 뭐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질문이 좀 그렇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윤곽 3중 수술병원에서 경과 CT를 보는데 제가 폰으로 찍어도 되냐 했더니 전후 사진 CT 줄 수도 없고 폰으로 찍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불법이에요. 환자 CT는요, 개인정보잖아요. 환자가 요구하면 의료 기록이기 때문에,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물론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무조건 줘야 돼요. 폰으로 찍는 거는 원장님 재량이에요. 저는 폰으로 찍으려고 핸드폰 들이대는 사람 있으면 그냥 캡처해서 그냥 드려요. 카톡으로 보내줘 이렇게 하고. 왜냐면 폰으로 찍으면 옆에서 찍잖아요. 근데 그냥 캡처하면 화면에 비율로 정확히 봐야지. 가끔 저한테도 사진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모니터 찍은 사진들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캡처하시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도촬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CT 보는데 왜 도촬을 하세요? 내 권리인데.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요.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불법입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찍냐 마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원장님 재량이에요. 근데 전후 CT 사진을 줄 수도 없고 이 병원 알려주시면 제가 뭐 홍길동도 아니고 하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이거 그냥 요 내용 그대로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고요.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리고 줄 수도 없다 이러면은 이거 불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광대 수술해도 되나요? 저는 66세 정도까지도 광대 수술 해봤습니다. 50대여도 상관없고요.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나이 때 되면은 처짐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 수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진들은 다 잘못된 얘기겠죠? 요 경우는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좀 잘 안 된 경우겠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잘 된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왜냐면 대다수의 뼈 수술하시는 분, 그 다음에 코 수술하시는 분이 지금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고 학회 가서도 이건 좀 모르겠다라는 게 이 인중축소예요. 필요는 알고 있어요. 필요성은 모두 다 인정해요. 인중이 너무 그런 경우에는 축소해주고 싶다는 거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환자랑
얼굴 맞대고 있기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는 맞죠. 하지만 잘된 경우를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솔직히 말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턱끝 플레이트 제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플레이트 제거도 수술 시간만 짧을 뿐 결국 턱끝 수술과 마찬가지로 박리나 절개 범위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럼 연부 조직 손상되는 게 비슷할 거고 일련의 과정인 붓기, 당김, 뭉침, 불편한 과정은 비슷하게 겪겠죠. 아니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 이런 불편함은 수술 후 3개월에 최고조에 달하고 6개월이 지나야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핀 제거하게 되면 수술 후 겪는 이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짧고 조금 더 가볍습니다. 반복은 되는데 정도가 약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께 찾아가서 플레이트 제거하려고 결정하긴 했는데 회복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겪는다는 건 좀 걱정이 되긴 해서 질문 드렸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윤곽 수술이나 턱끝 수술을 했을 때보다는 편해요. 회복도 빠르고. 하지만 그 과정을 건너뛰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은 되는데 정도가 약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5분 때에 나온 질문잡은 답변 보다가 생각난 질문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원래 얼굴에 여드름이 자주 나는 편인데 조금만 기름진 거 먹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여드름이 잘 나는 체질이고 염증도 자주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노피 코 수술하고 나면 실리콘 때문에 제 코 주변에 여드름이 자주 생길 확률도 더 높을까요? 실리콘이 그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물론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 정도는 말씀이겠지만 원래도 제 체질이 그렇다 보니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피부 안 좋고 피지 많은 분들 코 수술해가지고 얄쌍하게 예쁘게 결과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도 두껍고요, 연골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코 수술할 때는 피지 분비 억제제를 수술 전에 먹여요. 그러니까 그 수술하려고 마취제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화산에서 용암 나오듯이 피지가 삐질삐질삐질 막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염증 가능성도 높고 구축 가능성도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신경 쓰여요. 그런데 그것 실리콘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실리콘에 뭐 반응을 해서 피부가 여드름이 더 생긴다? 그거는 아니고 뭐 피부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코가 높아지거나 코끝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랬을 때 피부로 가는 혈류가 변해서 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인정해요. 뭐 빨개지거나 뭐 여드름이 좀 더 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조건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주걱턱까지는 아니어도 턱이 돌출되어 있는 편인데 턱 길이가 길어서 턱끝 길이만 줄이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출된 턱이신 분들이 턱 길이 축소를 원할 때 영상에서 소개하신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길이만 줄이기도 하고 샌드위치 절골로 줄이기도 하고 그냥 삭제해버리기도 하고 뭐 방법은 정말 환자마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길이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데 뭐 길이만 줄일지 전진이 좀 필요할지는 코를 봐야 알겠는데 지금 요것만 봐서는 약간 무턱도 있으신 것 같아서 길이만 줄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전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진 주시면 난 턱 상담할 거니까 턱만 보여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코랑 입이랑 턱은 같이 보자. 오늘의 주제잖아요. 코, 입, 턱 같이 봐야지 판단이 되고 뼈 모습을 봐야 돼요. 답변이 조금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선생님께 턱끝 수술 받고 실밥도 빼고 이제 2, 3주인데요. 바쁘셔서 그랬는지 전 입운동 설명 못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영상 보고 열심히 입운동하고 있어요. 땡기미도 한 달 동안은 연부조직 회복에 도움된다 하셔서 집에 있을 때라도 신경 써서 계속 할 거고 산책도 계속 열심히 할 건데 영상을 봤으니 입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 실밥 뽑으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까먹었나 봐요. 저희 직원들한테라도 한 번 더 당부를 할게요. 지금 음식도 아주 질긴 마른 오징어는 아닌 이상 정말 모든 음식 싹 다 먹고 있고요.
아랫입술 감각 조금 둔하고 음식 끼는 거 외에는 불편함 없어요. 그리고 아랫입술이나 음식 끼는 건 회복 과정에서 당연한 거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수술받고 붓기라고 느낄 만한 게 얼굴에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붓기가 벌써 다 빠진 게 아닐까 할 정도로요. 근데 벌써 붓기가 빠질 리가 없으니 제가 못 느끼는 붓기는 남아있는 게 맞을 거고, 심지어 선생님은 선묘화세포의 증식 수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도 계속되는 거라서 그때도 자기 얼굴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얼굴이 얇아진다, 가늘어진다 보는 게 맞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작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나 되면 뭐랄까, 한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7, 80% 붓기가 빠졌다고 봐요. 근데 그 나머지 20%, 30%는요,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왕창 벗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논문 쓴 내용 보면은, 수술하기 전이 100이었어요. 그럼 수술하고 나면 160까지 부어요. 근데 이게 쭉 빠지는 거를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한 3개월 때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붓기 없는 걸로. 근데 이제 그 후에 3개월 이후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리모델링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한 달 정도, 2, 3주면 한 달이잖아요. 붓기가 한 7, 80% 빠진 거고요. 나머지 2, 30%는 지금부터 천천히 빠질 거다. 근데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걸 또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글이 저한테 조금 뭐랄까 생각이 많았었어요. 이 댓글을 읽고. 뭐 저희 채널에 주로 오시는 분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성형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갑자기 이걸 봤어요. 좀 냉정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인정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라.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아라. 라는 선생님 말씀이 진짜 현명하고 필요한 말씀일 텐데 결국 환자 탓한다는 댓글이나 그래서 안면거상해야 되는 거냐 이런 댓글 보면서 상담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환자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간접 체험했네요. 저 또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고민했고 예전에도 고민했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 같은 그 내용이에요.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환자한테 전달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살짝 돌려 말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아주 강하게 직언하는 게 맞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저희과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말기 암 환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 환자분의 가족들은 부모님한테 뭐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한테 암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그냥 뭐 좀 몸이 안 좋으신 거니까 좀 쉬시면 돼요 라고 얘기해 주길 바라고 의사로서는 환자 본인이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보호자들 뜻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 옛날부터 했거든요. 학생 때부터. 또는 반대로 소아과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은 한 3개월이면 죽어요. 그런 암도 있거든요. 그 아이를 매주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 아이가 너 3달 있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고민은 항상 하거든요. 알려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모른 채 지금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어렴풋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 끊임없는 숙제인 것 같아요, 의사들한테는. 근데 저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요.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진료실에서 다소 불편할지언정,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어요. 그래서 좀 직언을 하자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게 오히려 환자한테 나한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문제로 환자들하고 많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자, 인정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 그런 댓글 달릴 수도 있고 환자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환자 탓을 해? 환자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니 그럼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오늘 울고 갔던 환자도 그런 경우였죠. 이거는 이래서 한계가 있고 이건 이래서 한계가 있어. 요거는 요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이어트부터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딴엔 조금 돌려서 순화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환자분이 펑펑 울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다 안 되니까 난 어떻게 살아요. 또 그 환자분이 중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 살은 알아서 빨 테니까 살 빼라는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기도 했었어요. 과연 뭐가 맞는 것일까? 제 딴에는 우둘려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딴 거 뭘 해야 되나라는 것만 집착하는 환자가 있으면 때론 강하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환자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는 두 부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한 부류는 그래도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재수없어.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갈래. 딴 데 가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네버 엔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딴에는 의도리 있게 말하는 거고 때로는 강하게 얘기할 때는 환자가 엇나가지 말라고 날 욕을 할지언정 엇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지를 남겨두면 환자들은 계속 그걸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집착이 생겨있는 상태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만 있으면 그걸 잡고 계속 집착을 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환자분한테 중요한 거 70%는 A예요. B는 한 20%고요. C는 한 10%예요. 자, A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A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A 얘기하지 말고 난 지금 너한테 C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C 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C는 전체 원인 100% 중에 10%도 안 돼요. 10% 이거 제 아무리 잘해놔봐야 나머지 90%에 가려서 티도 안 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심지어 이럴 때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시키면 좀 돈 벌어요. 근데 내가 왜 입 아프게 이거 하지 말라고 효과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래도 10% 하고 싶다. 네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된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세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 아쉽고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로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타고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 뭐 이 고민이 그냥 저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귀밑샘이 크면 살 조금만 쪄도 티가 확 나나요? 다른 애들은 3, 4kg 쪄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저는 3kg만 쪄도 사람들이 알아보네요. 귀밑샘 큰 거랑 상관 있나요? 사실 귀밑샘이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귀밑샘 큰 사람들은 살찐다고 귀밑샘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영향은 받긴 하지만 뭐 살찐다고 귀밑샘이 커지지는 않아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턱끝 전진술 정면 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턱끝 전진 비포 애프터 사진을 확인해 보면 어떤 환자는 정면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어떤 환자는 마치 사각턱 수술을 한 것 같이 얼굴이 가로 길이가 얄쌍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면 얼굴의 유의미한 변화를 예측할 조건을 가진 뼈 구조 케이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의사분은 상악과 하악의 관계에 따라 효과가 있기도 없기도 하기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턱끝 전진과 정면 얼굴상의 변화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요. 전진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얼굴 길이에요. 이 폭과 길이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이렇게 긴 사람이 무턱이에요. 그럼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얼굴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무턱이에요.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갸름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사람은 갸름한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봤을 때 이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하는 교환면의 각도도 중요하고 그런 여러 변수들은 있어요. 또 살도 중요하죠. 볼살이나 턱살도.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상관관계가 여러 요소들이 겹쳐 있어서 이건 환자분들이 거울 보고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부분이고요. 안면 변화가 없는 얼굴일수록 무턱 증상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생각됩니다. 맞아요. 안면 변화가 없는 얼굴일수록 무턱 증상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뭐 자연스러운 판단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콧대 수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튜브로 원장님 접하여 성형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코 수술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길을 남깁니다. 실리콘으로 수술했으나 너무 티가 나고 실리콘은 지금 괜찮아도 언제든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하여 무보형물 재수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축두근망으로 일종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자간흙 또는 귀연고를 다져서 채운 후 실리콘과 같이 콧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간흙만 가능하고요. 귀연골은 거기에 넣을 만큼 안 되고요. 비중격도 안 되고요. 자간흙만 가능하고요. 혹시 이와 같은 수술법이 향후 부작용 혹은 흡수, 모양 울퉁불퉁해지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선생님께서 이와 같은 수술법을 통해 코 수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흡수와 울퉁불퉁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고를 다져 넣는다고 해도요. 그 코블스톤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우둘두둘해요. 그런 느낌, 이렇게 만졌을 때 매끈한 게 아니라 우둘두둘한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근막으로 싸고 연고를 넣어놔도 흡수가 또 일부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꼭 모든 만능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즐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15년 전쯤에 개인 구강외과에서 턱수술을 받았으나 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절단은 아니고 CT상 신경이 눌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CT상 신경이 눌려 있다. 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수술 초기에 입술 감각은 온전히 살아있었으나 주요 증상으로 왼쪽 아래턱 부분은 화끈거리는 느낌이 났으며 약물 치료로 거의 호전됐고요. 왼쪽 아래 밑줄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늘 왼쪽 턱 부분의 느낌이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왼쪽 입술의 외관상 오른쪽 입술에 비해 3mm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운동신경이고요. 이거는 지금 감각신경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신경 문제라 주치의도 방법이 없다 했고 합의금만 받고 치료를 포기했는데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치료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구강외과에서 감압수술을 하는 방법, 신경외과를 방문하는 방법, 성형외과에서 안면마비 수술, 측두근 쪽 수술 방법 하는 등 여러 인터넷으로 정보만 얻었는데 혹시 염치 없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을 받거나 간접적으로 치료 방향 설정 도움 좀 구해도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경 눌린 거는 감각신경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지금 환자분이 수술 받으려는 목적은 이 운동신경을 고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신경이 눌렸다는 표현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여기 물음표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왼쪽 입술이 내려가 있는 거 이거 운동신경이거든요. 근데 요 신경, 요거는 운동신경은 수술로 좋아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눌린 신경을 수술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은데요.
물론 환자분 CT를 봐야지 뭐 좀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의미한 수술이 될 가능성이 지금 요 내용만으로는 조금 커 보여요. 근데 환자분 CT 보고 요 물음표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입술이 내려갔다, 이게 운동신경 때문인지 아니면 비대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남아있는 그런 내려간 느낌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으로 신경 때문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게요.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단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냥 이건 들은 얘기,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수술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인터넷 백날 해보셨자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태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해 보시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